미국과 중국이 12년간 남중국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 이 두 강대국들은 4.5억 세제곱미터의 가스전 개발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강대국들이 포기한 사업에 몰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소식에 제일 먼저 중국 내부에서 비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어떻게 우리도 포기한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성공하겠냐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대국들의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스전 제일 위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한국인들의 굳은 의지와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에너지 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이자 이번 남중국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국제감리단장을 맡았던 이암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가스를 퍼올리는 기계적인 과정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며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기술이라는 망치로 깨부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자 오만함에 빠져 진실을 보지 못했던 저와 세계 강대국들의 뼈아픈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이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가 다시 떴을 때 업계의 반응은 차가움을 넘어 냉소적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년 동안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한 곳이 바로 이 남중국해 7광구였기 때문입니다. 수심 2800m라는 말도 안 되는 깊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해저 지형과 중국의 끊임없는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정치적 압박감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고 손을 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회의실에 있던 중국 측 대표단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거나 만들 줄 알지 이런 거대한 심해 플랜트 사업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며 한국의 입찰 제안서를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취급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반응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군사 외교적 뒷받침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측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하나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규모의 4.5억 세제곱미터급 가스전 플랫폼을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치는 데는 최소 48개월 즉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자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안서에는 정확히 18개월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한국 담당자가 숫자를 오기했다고 확신하여 즉시 한국 측 엔지니어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치를 수정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국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그는 오타가 아니며 자신들은 18개월 안에 모든 공정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 고문들은 한국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격분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비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바다의 깊이와 수압, 계산을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며 18개월은커녕 10년이 걸려도 기초 공사조차 못할 것이라고 조롱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하드웨어, 제조 능력을 얕잡아보는 서구권 특유의 오만함과 아시아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중국의 중화 사상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컨소시엄은 묵묵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선발대를 남중국해로 파견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의 그 누구도 한국이 숨기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국 기술진들은 짐을 풀기도 전에 바다의 유속과 파고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기존에 제가 봐왔던 미국이나 독일의 장비와는 생김새부터가 달랐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기초 구조물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현장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해 구조물의 오차 범위는 30mm 정도만 되어도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데 한국이 설치한 구조물의 오차 범위는 소수점 단위인 0.5mm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측기가 고장 난 줄 알고 예비 계측기 2대를 더 가져와 3번이나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똑같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정밀도는 사람이 손으로 작업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중국 측 관리관 역시 얼굴이 붉어지며 한국이 계측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도대체 한국이 바다 아래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은 남중국해의 거친 파도 아래에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공법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가져온 진짜 무기는 아직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한국의 본토에서 출발한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중국해의 검푸른 수평선을 가르고 나타난 그 선박은 제가 지난 30년간 에너지 업계에 몸담으며 보아온 그 어떤 해상 크레인선과도 다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해상 플랜트 건설 현장에는 자재를 실어 나르는 바지선과 이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선이 따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이 보낸 이 배는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갑판 위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아예 통째로 싣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육상에서나 가능한 공법이라며 현장에 있던 미국 측 파견 감독관인 제임스는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는 파도가 3m 넘대치는 이 거친 바다 위에서 수천 톤짜리 구조물을 통째로 들어 옮기려다가는 배의 중심이 무너져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측 관리자들 또한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국이 공기 단축에 미쳐서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며 혀를 찾고 심지어 일부는 구조물이 바다에 빠지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세팅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는데 무게가 무려 4,500톤에 달하는 메인데크 모듈을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오차 없이 기둥 위에 꽂아 넣는다는 것은 바늘구멍에 낙타를 통과시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들은 무전기를 통해 짧고 간결한 명령만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해상 크레인을 작동시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난 파도가 배를 때리며 선체를 위아래로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크레인에 매달린 4,500톤짜리 구조물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허공에 완벽하게 정지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크레인의 와이어를 반대 방향으로 제어함으로써 흔들림을 상쇄시키는 한국의 최첨단 액티브 히브 컴펜세이션 기술이었는데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이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기술자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거대한 모듈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하부 구조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도킹이 완료되는 둔탁한 금소금이 남중국해의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간을 확인했는데 통상적으로 바다 위에서 모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데만 꼬박 3주가 걸리는 작업을 한국은 단 4시간 만에 끝내버린 것이었고 이는 기존의 상식과 데이터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한국의 작업 반장은 마치 이 정도는 동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조립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다음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에 이 상황을 보고하던 제임스는 수화기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 마이 갓이라는 감탄사만 연발했. 중국 측 대표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한국이 어딘가에서 불법적인 기술을 훔쳐온 것이 분명하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구조물 설치가 끝나자마자 한국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밑으로 무언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다로 던져 넣은 것은 일반적인 잠수부나 원격 조종 로봇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은색 캡슐처럼 생긴 정체불명의 장비였는데 중국 정보부 요원들이 급하게 달려와 저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한국 측 보안 담당자는 그저 웃으며 단순한 수중 청소 장비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청소 장비라고 하기에는
그 장비에 달려있는 센서와 추진체의 개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무엇보다 그 장비가 물속으로 사라지자마자 현장 상황실의 메인 모니터에 뜯어내져 지형 데이터가 미친 듯이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12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확보하지 못했던 해저 2800m 아래의 상세 지형도가 마치 고화질 사진을 보듯 선명하게 모니터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측 지질학자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저것은 자신들이 10년 전에 탐사하다가 실패한 구역의 데이터라며 한국이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저 깊은 곳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이 운이 좋아서 성능 좋은 탐사 로봇 하나를 개발했거니 생각했고 이 정도 기술력으로는 가스전 개발의 핵심인 시추 작업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애써 자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의 심해 지층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안반층과 끈적한 진흙층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 드릴 비트가 들어가는 순간 부러지거나 끼어버리는 악명 높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의 엑슨모빌도 바로 이 구간에서 드릴이 부러지는 바람에 복구 비용으로만 수천만 달러를 날리고 철수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중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도 여기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모니터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의 자신감 뒤에는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껏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사라진 그 은색 캡슐이 단순히 지형을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저의 지반 자체를 바꾸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중국 그리고 미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중국해에 거친 파도 속으로 대한민국의 시추 파이프가 투입되기 시작했고 상황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시추 작업의 최대 난관은 해저 3200m 지점에 위치한 일명 악마의 이빨이라고 불리는 초고강도 현무암층을 뚫는 것이었는데 과거 엑슨모빌이 이 사업을 포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곳에서 발생한 드릴 파손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비트로도 뚫을 수 없는 경도 7 이상의 단단한 안반이 무려 500m나 이어져 있어서 전 세계 지질학자들은 이곳을 시추 불가능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기술 고문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저 안반층을 만나면 드릴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 잔해를 건져 올리는 데만 수십억 원이 깨질 것이라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시추 전문가 데이비드 역시 고개를 저으며 통상적으로 저런 지층을 뚫으려면 1시간에 고작 1.2m 전진하는 것이 한계이며 500m를 다 뚫으려면 꼬박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시추기가 해저 3200m 지점인 문제의 안반층에 도달했다는 신호음이 울리자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메인 계기판으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시추기가 안반에 닿는 순간 계기판의 수치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화면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추 속도 시속 18.5m.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고쳤었지만 숫자는 분명히 18.5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는 기존 한계 속도의 15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중국 측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국이 미리 녹화된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 데이비드 또한 얼굴이 붉어지며 물리적으로 저런 단단한 안반을 저 속도로 뚫으면 마찰열 때문에 드릴이 녹아버리거나 폭발하게 된다며 당장 작업을 중단하고 센서를 점검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에 땀이 흐르며 한국 측 팀장에게 무전을 쳤는데 만약 이것이 센서 오류라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곳을 뚫고 있거나 이미 장비가 파손된 상태에서 헛돌고 있는 끔찍한 상황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 팀장은 태연한 목소리로 센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현재 드릴 끝부분의 온도는 섭씨 80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섭씨 80도라는 말에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수천 기압의 압력과 마찰이 발생하는 지하 4km 지점에서 온도가 고작 80도라는 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은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장 시추공 내부의 진흙인 이수를 뽑아 올려 성분을 분석해보자고 제안했고 이는 드릴이 진짜로 암석을 갈고 있는지 아니면 허공을 가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30분 후 지하에서 뽑아 올린 이수가 분석실로 도착했고 현미경으로 이를 관찰하던 지질학자의 입이 떡 벌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수 속에는 곱게 갈린 현무암 가루가 다량으로 섞여 있었고 놀랍게도 그 입자의 크기가 마치 밀가루처럼 균일했는데 이는 드릴이 암석을 단순히 부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레이저로 자르듯 정밀하게 분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길래 열도 발생하지 않고 저 단단한 돌덩이를 두부 자르듯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 모두가 경악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가 조용히 모니터 화면 하나를 전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아까 바다 밑으로 사라졌던 그 은색 캡슐이 드릴 비트 바로 위쪽에서 같이 하강하고 있는 모습이 잡혀 있었는데 그 캡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초음파 파동이 뿜어져 나와 암석의 결합 구조를 미리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공동 양자 파동 기술로 드릴이 닿기도 전에 암석의 분자 구조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 강도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악마의 이빨을 한국은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달래며 유유히 통과하고 있었고 이 기술 덕분에 6개월이 걸릴 난코스를 단 이틀 만에 주파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국 측 전문가 데이비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런 기술이 존재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다시 그려져야 할 판이라며 한국이 이 기술을 언제부터 숨기고 있었는지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제 비웃음은커녕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본국 베이징에 긴급 암호 전문을 타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의 예상을 최소 20년 이상 앞서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라기에는 아직 일렀는데 초고강도 안반층을 통과한 한국의 드릴이 가스층에 도달하기 직전 갑자기 모든 기계가 멈추고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지하 5km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압력이 시추공을 역류하여 폭발하려는 전조 증상이 감지된 것이었고 이는 가스전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킥 현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대피 준비를 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의 상황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더니 시멘트 주입이 아닌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폭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의 압력을 역이용하여 가스 추출관을 팽창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자칫하면 남중국해 한복판에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 수 있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준비한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폭발적인 압력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상황실의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하 5km 아래에서 올라오는 1만 5천 psi의 고압 가스는 지상에 도달하는 순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이 플랫폼 전체를 성냥갑처럼 날려버릴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 기술 고문인 데이비드는 머리를 감싸주며 오 마이 갓을 연발하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고 중국 대표단은 공포에 질려 출입문 쪽으로 서로 밀치며 달아나려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상황실장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침착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3, 2, 1하는 소리와 함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밑에서 웅장한 진동을 느꼈는데 그것은 폭발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고래가 숨을 쉬는 듯한 깊고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니터의 압력 게이지가 폭발 임계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멀쩡했고 오히려 치솟던 압력 수치가 기적처럼 안정화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든 저는 중앙 스크린에 나타난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박혀있는 한국의 특수 파이프가 고압의 가스를 만나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직경을 넓혔다 줄였다 하며 압력을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상 기억 합금을 이용한 가변형 파이프 기술로 폭발적인 가스의 압력을 파이프 자체가 팽창하며 흡수한 뒤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가스를 위로 끌어올리는 추진력으로 바꿔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킥 현상을 막기 위해 무거운 진흙을 쏟아붓거나 시멘트로 구멍을 메우는 원시적인 방법에 매달릴 때 한국은 압력 그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는데, 감압 과정을 거치며 올라온 가스가 터빈을 돌리기 시작하자 플랫폼 전체의 전력 공급 장치가 외부 발전기에서 내부 자가 발전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즉, 한국은 가스를 뽑아 올리는데 연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플랫폼을 가동하는 무한 동력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책상 밑에서 기어 나온 데이비드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것은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수준의 효율이라며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전 세계 석유 지출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단 역시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자신들이 닿을 수 없는 먼 미래의 기술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절망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격차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비웃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저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정적을 깨고 성분 분석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가스의 순도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보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해 가스전의 초기 가스는 불순물이 30% 이상 섞여 있어 정제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스는 순도 99.9%의 초고순도 천연가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좋은 가스전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설치한 파이프의 내부에 나노 필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가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정제까지 끝마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추출과 정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 올인원 시스템 덕분에 별도의 정제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고 이는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왜 18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사 기간을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중국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단순히 자원을 캐내는 공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쇼케이스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쇼는 아직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가스 추출 성공에 취해 한국이 이 플랫폼의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또 하나의 목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스만 뽑아 올리는 줄 알았던 이 거대한 구조물의 지하 기지창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체불명의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군사적 목적을 띤 무언가였고 한국이 왜 하필이면 영토 분쟁이 가장 치열한 이곳 남중국해 한복판에 이런 요새 같은 플랫폼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이 사실을 알면 당장이라도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지하 기지창의 육중한 수문이 열리자 칠흑 같은 바다 속으로 수백 대의 소형 무인 잠수정들이 쏟아져 나와 마치 거대한 상어 떼처럼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단순히 관리용 로봇이라기엔 움직임이 너무 민첩했고 특수 스텔스 도료가 칠해져 레이더나 소나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중국 군사 고문은 창백해진 얼굴로 저것들의 패턴이 군집 전투 드론의 전술 기동과 일치한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드론들은 순식간에 플랫폼 주변 반경 50km로 흩어져 서로 데이터 링크로 연결된 채 남중국해 바다 속을 촘촘한 그물처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한국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혈관처럼 깔아놓고 그 라인을 따라 초정밀 수중 감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그 신경망을 지키는 백혈구이자 언제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던 것입니다. 미국 정보국 출신 데이비드는 이것은 미국 해군도 실패한 실시간 심해 광역 감시 체계라며 한국이 상업용 가스전이라는 명분 아래 남중국해의 밑바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스크린에 붉은 점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소리 정보를 분석하던 한국 음향탐지관은 무심한 목소리로 중국 해군의 최신형 상급 원자력 잠수함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래 상급 잠수함은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으로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엔진 시동 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 패턴만으로 기종과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해낸 것입니다. 중국 대표는 오류라며 잡아댔지만 한국 상황실장은 드론들이 보내온 실시간 수중 영상을 띄웠고 화면 속에는 중국의 자랑인 원자력 잠수함이 마치 도마 위 생선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드론들이 잠수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이협 기동을 하고 있음에도 중국 잠수함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상황실장은 국제 상선 공용 주파수로 중국 잠수함에게 즉시 부상하여 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보냈습니다. 은폐되었다고 믿고 있던 중국 잠수함 함장은 난데없는 한국어 경고에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 허겁지겁 수면 위로 급부상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 굴욕적인 장면은 고스란히 생중계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데이비드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동맹국인 미국에게조차 진짜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건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를 안방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잠수함 전력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은밀한 무기가 한국의 감시망 아래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기술력 하나만으로 중국의 해양 패권 전략을 뿌리째 흔들어버렸으며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 정보기관으로 타전되어 각국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준비한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었으며 가스전 플랫폼이 가동을 시작하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용도였는데 한국은 이 막대한 양의 가스를 단순히 태워서 없애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수소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꿈꾸어왔지만 기술적 한계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차세대 에너지 네트워크의 실현이자 한국이 에너지 의존국에서 에너지 패권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중국해 한복판의 플랫폼을 거대한 해상 수소 발전소이자 최첨단 화학 공장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에너지 유통 구조와 경제 논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역사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현장의 도명탱크 안에서는 천연가스가 수소와 탄소로 분리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플라즈마 열분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이산화탄소를 고체 탄소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조차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상용화엔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꿈의 기술을 한국은 이미 완성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부산물인 검은색 고체 탄소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의 원료로 가공되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이나 다름없었으며 탄소 배출 규제를 빌미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사업을 견제하려던 서구 선진국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통쾌한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중국 경제 분석관은 한국이 생산하는 청정, 수소의 단가가 중국산 석탄 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수평선 너머에서 10여 척의 검은 선박들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한국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무인 수소 추진 수송 선단이었습니다. 미국 군사고문 데이비드는 저 배들이 유사시 미사일 플랫폼이나 병력 수송선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모듈형 선체라고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즉, 한국은 가스전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거대 해상 보급 기지를 구축하고 무한대로 생산되는 수소 연료를 이용해 멈추지 않는 기동함대를 운용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현지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영구적인 해상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자신들의 안방이라 여겼던 남중국해에 한국이 깃발을 꽂은 것도 모자라 군사적 요새화까지 마쳤다는 사실에 공포를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이 무인 선박들은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중국 함대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경악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는데 수소 충전을 마친 무인 선단이 떠나자마자 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해져 600m 아래에서 플랫폼보다 더 거대한 물체가 솟아올랐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바닷물을 가르며 솟아오른 그 검은 강철의 섬은 길이가 무려 1.2km에 달했고 폭은 600m가 넘어 기존 항공모함 5척을 합친 것보다 더 광활한 면적을 자랑했습니다. 미국 군사고문 데이비드는 쌍안경을 떨어뜨리며 저것은 10년 전 미 국방부가 포기했던 차세대 기동형 해상 기지 프로젝트인 블루 오션 포트리스와 흡사하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건조 불가능 판정을 내렸던 꿈의 요새를 대한민국은 아무도 모르게 완성하여 남중국해 깊은 바다 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자체 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이자 움직이는 영토였습니다. 밥판 위에는 최신형 전투기 활주로가 뻗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잠수함 도크 시설과 수천 명의 병력이 상주할 수 있는 거주 구역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들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인공섬들은 고정된 표적이라 취약한 반면 한국의 이 기지는 공격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기지의 동력원이었는데 앞서 가스전 플랫폼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수소가 해져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 기지로 직접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연료를 싣고 다닐 필요 없이 가스전을 주유소처럼 활용하며 이 요새를 무제한으로 가동할 수 있는 영구적인 에너지 보급 체계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지의 표면 전체는 특수 진공 흡음 타일로 뒤덮여 있어 레이더상에는 거대한 섬이 아니라 마치 작은 어선 한 척 정도의 크기로밖에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상황실장은 이 구조물의 정식 명칭은 다목적 해상 기동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군사적 용도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건설 전진 기지이자 심해 광물 채굴 공장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기지의 하부 데크가 열리자 수십 척의 심해 채굴 로봇들이 쏟아져 나와 해저의 망간 단계와 희토류를 채취하기 시작했고 기지 내부 재련 공장에서 즉시 가공되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원 탐사부터 운송까지 바다 위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 경제 분석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한국이 이를 통해 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중국의 자원 의존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괴물을 만들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한국 엔지니어는 12년 전 세계가 남중국해를 포기하고 떠날 때부터 우리는 조선소의 도크를 비우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주저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으며 미래를 준비해왔고 그 12년의 침묵과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눈앞에 떠있는 이 강철의 요새였습니다. 이 거대한 기지가 가스전 플랫폼과 도킹을 시도하자 바다 전체가 웅장한 기계음으로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두 개의 거대 구조물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은 마치 우주정거장이 결합하는 것과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도킹이 완료되자 기지의 관제탑에서는 전 세계를 향해 남중국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성공과 함께 이 해역에서의 안전한 항해와 자원 개발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선언은 강력한 힘과 기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승자의 포효였으며 남중국해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본국으로부터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망치듯 떠났고 미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긴급 회담을 요청하며 정중하게 협력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마지막 서프라이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이 거대한 해상 기지에서 쏘아올린 수천 개의 빗줄기가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차세대 통신 위성 시스템과의 레이저 링크이자 인류가 꿈꿔왔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실현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수소 전력이 마이크로파로 변환되어 우주 궤도에 있는 위성으로 전송되고 그 위성이 다시 지구 반대편에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쏘아보내는 글로벌 에너지 그리드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이것은 전선을 연결할 필요 없이 지구 어디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신의 기술을 한국이 손에 넣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런던과 뉴욕의 주식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석유 패권에 의존하던 중동과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과 기업 가치는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물리적인 파이프라인이나 유조선 없이도 전 세계 어디든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중국해의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거대한 가스전 플랫폼과 이동형 해상기지 위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웅장하게 개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의 국기가 나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독점이 아닌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의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현장에 있던 2,400명의 한국 기술진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주변국 관계자들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여 기적을 만들어낸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12년 전 세계가 포기하고 도망쳤던 그 절망의 바다에서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조차 침묵을 깨고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는 논평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전 세계 언론은 남중국해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긴급 파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이며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영웅적인 국가라고 극찬했고, 유엔은 한국의 기술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찬사와 영광보다 더 빛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린 한국 엔지니어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다. 기술은 힘이 없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말을 남기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로 정의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이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가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제안서를 비웃으며 던져버렸던 그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목격자로서 이 위대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의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합니다. 12년 전 남중국해의 거친 파도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홀로 그 바다에 뛰어들어 기어이 보물을 건져 올린 당신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남중국해의 깊은 바다 속에 꽂힌 태극기는 영원히 휘날릴 것이며, 그 깃발 아래에서 시작된 기술혁명은 지구촌 곳곳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남중국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감리단장 리암 첸의 마지막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진실의 기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채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